장례식장에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67세 김순자 씨는 영정사진 앞에 선 그 사람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인 낯선 노인. 몇 초가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친오빠였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엔 이불 속에서 다리를 포개고 잤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리다니. 형제가 이토록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자 씨는 그날 처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형제 자매의 전화번호가 휴대폰 어디쯤 저장되어 있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명절이 아니면 연락할 일이 없고 부모님 제사마저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말라는 분위기가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쩌면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보면 마지막 메시지가 작년 추석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 줄 이후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은 채 달력만 넘어가고 있을지도요. 통화를 마치고 나면 반가움보다 허전함이 먼저 밀려오고 만나고 돌아서면 안도의 한숨부터 나오는 관계. 피를 나눈 사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람들은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로 돈을 먼저 꼽습니다. 유산 문제, 병원비 분담, 부모 부양의 불균형. 물론 그런 갈등이 방아쇠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 앞에서 완전히 갈라선 형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형제를 남보다 못한 사이로 만드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이 멈춘 채 각자의 인생에 갇혀버린 시간이 진범입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태어나고 직장과 살림에 치이는 동안 형제는 늘 나중으로 밀렸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피부치니까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찾지 않으면 잊힙니다. 부부도 노력 없이는 남이 되는 세상에 형제라고 예외일 리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우리는 대개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혹은 명절날 어색한 식탁 앞에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내가 언제부터 이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는지를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멀어짐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세 남매의 이야기를 통해 형제 관계가 어떻게 조금씩 쓰러져 가는지, 그리고 노년에 그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얼굴을 마음 한켠에 두고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어쩌면 오랫동안 누르지 못했던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잠시.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순자 씨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1살 위 오빠 영수, 6살 아래 남동생 민호. 세 남매는 단칸방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장판 밑으로 스며드는 냉기를 피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들었고, 여름이면 마당에 평상을 펴고 나란히 누워 별을 세다 잠이 들었습니다.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 연필 한 자루를 돌려 쓰던 날도 라면 한 봉지를 셋이 나눠 먹으며 누가 더 면발을 많이 건졌는지 장난치던 날도 있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세 사람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빠 영수는 장사 수완이 좋아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공장을 세우고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녀들을 모두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동생 민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인 삶을 꾸렸습니다. 신도시에 넓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는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순자 씨는 시골에 남았습니다. 일찍 결혼한 남편이 농사일만 고집하는 바람에 도시로 나갈 기회를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자 곁을 지키는 일은 자연스럽게 순자 씨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바쁜 사람들이니까
자신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마다 두 남자가 가족을 데리고 시골집에 내려오면 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치웠습니다. 아이들 용돈도 챙겨주고 형수와 올케에게 반찬 포다리도 싸보냈습니다. 떠나는 차를 손 흔들며 배웅하고 나면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두 남자가 내려오는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 연휴가 짧아서, 다음엔 아이들 학원 일정 때문에, 그 다음엔 며느리 친정 일정과 겹쳐서. 이유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한두 해 지나자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고 부모님 생신은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연락해도 한 달쯤 뒤에야 들른다고 하고 그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결국 오지 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순자 씨는 야속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세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부모님 칠순 잔치 때 찍은 것으로 셋 다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의 세 사람은 이제 사진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현실의 세 남매는 어느새 각자의 삶에만 열중하느라 서로를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 장례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순자 씨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고 장례 절차를 의논해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멀어졌어도 피부치인데 이런 순간만큼은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 앞에서 지난 세월의 서운함쯤은 녹아내리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오빠 영수는 순자 씨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들겠느냐, 조의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남은 집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 안부 한마디 없이 숫자 이야기부터 꺼낸 겁니다. 동생 민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휴가밖에 못 냈으니 일정을 빨리 끝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며 흘린 순자 씨의 시간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병원을 오가며 보낸 밤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던 새벽들, 치매 걸린 어머니가 딸 이름조차 잊어버렸을 때 삼킨 눈물. 그 모든 것이 없었던 일처럼 취급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장례 이틀째 밤에 찾아왔습니다. 조문객이 끊기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대부분 내가 냈으니 집은 내 앞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비를 보탠 건 맞지만 정작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운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몸으로 때운 시간은 통장 잔액보다 값싼 것입니까? 돈을 보낸 사람만 효도한 것이고 곁을 지킨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아닙니까?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서러움을 삼키느라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업어주던 기억, 동생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기억, 명절날 새 남매가 웃으며 윷놀이를 하던 기억. 그 사람들과 오늘 빈소에서 마주한 사람들이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형제를 갈라놓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내가 들인 시간과 정성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허탈감, 나는 형제에게 그 정도 사람이었나 하는 자괴감. 그 상처 앞에서 유산 몇 푼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 새 남매의 단체 채팅방은 급격히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고마웠다는 인사말이 오갔지만 점점 대화가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는 방이 되었습니다. 채팅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관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그 방을 열어보다가 결국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형제는 법적으로만 가족인 남이 되어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것이 얹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생각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장례식장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오빠의 그 말, 동생의 무심한 태도, 자신의 침묵.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다가도 어느 순간 허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를 내기엔 너무 지쳤고 이해하기엔 너무 서러웠습니다.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수십 년을 함께한 형제가 장례식 한번 치르고 나서 완전히 남이 되는 게 맞는 걸까? 한편으로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워하기엔 너무 오랜 인연이었고 잊기엔 너무 많은 것을 함께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순자 씨는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혼자 저녁을 먹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형제에게 가장 화가 났던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화가 났던 건 형제가 자신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는 건 순자가 할 일이고 돈만 보내면 우리 역할은 끝이라는 그 태도. 순자는 거기 있으면 되는 사람, 힘든 일은 순자 몫이라는 그 전제. 그 전제 속에서 순자 씨의 시간과 노력과 눈물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게 진짜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의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형제는 혈연이라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서로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한 지붕 아래 묶어줬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스스로 그 관계를 지키기로 선택해야만 형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피를 나눈 사이도 시간 앞에서 서서히 남이 됩니다. 오빠와 동생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순자 씨 자신도 적극적으로 그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놓아버린 겁니다. 이제 순자 씨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서운함을 꼭 치고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며 형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길. 아니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는 길. 둘 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명절이 어떤 날이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을요. 그 선택 앞에서 순자 씨는 오래도록 고민에 잠겼습니다. 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데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형제 관계에서도 이런 신호가 보이지는 않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라는 다리의 붕괴입니다. 형제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던 힘은 대부분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 생신, 명절, 제사. 이런 행사들이 형제를 만나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연로해져서 행사를 치르기 어려워지면 굳이 만나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강 건너편 사람은 갈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격차에서 오는 민망함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형제 사이에도 경제적 격차가 벌어집니다. 누구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이번 달 카드값 걱정을 합니다. 대화가 엇갈리고 만날수록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불편해지면 아예 피하게 됩니다. 가난한 쪽도 민망하고 잘 사는 쪽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점점 뜸해집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가정이 전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교육, 살림 걱정. 이것들이 삶의 전부를 차지하면 형제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립니다. 언젠가 시간 나면 연락해야지. 언젠가 여유 생기면 만나야지. 그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병원비와 장례비와 유산을 둘러싼 계산입니다. 돈 앞에서 형제의 민낯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누가 더 냈는지, 간병은 누가 했는지,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이 계산이 시작되면
그동안 쌓아온 정도 숫자로 환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 더 효도했는가를 따지는 숨은 경쟁심입니다. 형제 사이에는 어린 시절부터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그게 어른이 된 뒤에는 효도 경쟁으로 변합니다. 내가 더 부모님 곁에 있었다. 내가 더 돈을 썼다. 내가 더 마음 쏟았다. 이 경쟁에서 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형제끼리는 굳이 연락 안 해도 통한다는 착각입니다. 피부치니까 일부러 안부를 묻지 않아도 서로 아는 사이라고 바쁘면 연락 못해도 이해하는 사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잊힙니다. 그 게으른 믿음이 형제를 남보다 못한 사이로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6가지 신호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는 여전히 가족 사진 속에 나란히 서 있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남이 됩니다. 명절에 우연히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법적으로만 형제이지 실질적으로는 동창회에서 만난 옛 친구보다도 먼 사이가 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2세 되던 해 그분은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 동의서 앞에서 문득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고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 문제로 다툰 뒤 10년 넘게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호자를 찾으라고 재촉했을 때 그분은 오래전 지웠던 형의 번호를 검색해야 했습니다. 연락이 닿았지만 형은 망설였고 결국 조카가 마지못해 병원에 왔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 어르신의 마음에는 깊은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평생 피부치가 있었는데 정작 급할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뼈아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장례식 때 형제와 크게 다퉜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용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고, 그때 일은 나도 마음이 좁았다고 짧게 말했을 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동생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했다. 그 한마디가 10년 묵은 체증을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두 형제는 1년에 두세 번 만나 식사를 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를 찾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까지 모여 시끌벅적한 식탁을 차립니다. 두 이야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어 멀어진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이유를 붙잡고 놓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유 대신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선택, 자존심을 조금 접는 선택, 과거보다 앞으로를 보는 선택. 형제 관계는 이유가 쌓이면 멀어지지만 선택이 쌓이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시작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밥 한 끼 제안.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남이 되어가던 형제가 다시 가족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와 다시 가까워지라는 말이 무조건 참고 맞춰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가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관계 회복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화해가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인연을 끊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순자 씨도 오랜 고민 끝에 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와 동생에게 먼저 연락하되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진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나눠서 하자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삼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그때 그 말이 나에게는 이런 의미로 들렸다고 담담하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태도로 이 관계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기 삶을 지키느라 이미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자녀 키우랴, 생계 꾸리랴, 부모님 모시랴, 하루하루 버티느라 정신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형제까지 완벽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원망만 품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버리면서까지 형제에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평생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감정을 인정하되 이 인연 전체를 버리진 않겠다. 지금 화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5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진 않겠다. 이 정도의 거리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성인군자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적당한 거리와 다시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함께 갖는 데 있습니다. 형제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남은 인생 전체를 원망으로 채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더 귀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과거의 서운함에 쓸 것인지 앞으로의 평안에 쓸 것인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화해를 시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녹아내릴 리 없습니다. 드라마처럼 눈물 흘리며 껴안는 장면은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카카오톡을 여십시오. 주소록을 천천히 내려 형제나 자매의 이름을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대화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실 겁니다. 1년이 넘은 분도 계실 테고 몇 년 전 명절 인사에서 멈춰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대화창에 짧은 안부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이런 말을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답장이 오면 좋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혹은 이번 명절이나 부모님 기일에 한 번 더 모이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올해 제사 때는 꼭 얼굴 보자고, 아니면 그냥 중간 지점에서 밥 한 끼 하자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핑계를 대며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 제안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상대방 마음에서도 싹이 틀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던 순자씨. 그 순간 그녀는 형제가 이토록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5년 동안 서로를 찾지 않았고 연락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장례식장의 그 어색한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낯설어진 형제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혈연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해보고 싶은 다짐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번호를 매겨 보십시오. 1. 먼저 안부 묻기. 2. 지난 일에 대한 집착 조금 내려놓기. 3. 1년에 한 번은 얼굴 보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올해 안에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단한 용기를 낸 겁니다. 늦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고 관계를 지키려는 진짜 어른이 되신 겁니다. 남은 날들, 여러분의 명절이 어색한 침묵 대신 따뜻한 웃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름이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에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문자 한 통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